자, 16에서 19번 문항 먼저 보고, 이기영의 고향, A의 소수상 특징, B에 대한 이해, 요구조건 포인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읽고, 네, 여기까지군요. 자, 박스 읽고 들어갑니다.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30년대 농촌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시대적 흐름의 편승에서 그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길다잉. 자,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시점 항상 잡아주시고요. 묘사 부분,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인물은 내면 묘사하고 외형 묘사, 배경은 시간과 공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A 부분. 안승왕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 살았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 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러는 사람이 오늘은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집 사원까지 얻어서 이 동네로 옮겨 앉은 것이다. 자, 그럼 이 안승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그 인물 유형이구나. 그치? 예.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 친척이라고는 면석이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박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는데 승하기가 성년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3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A 부분 보니까 요약적 제시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인물의 처지가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가, 그쵸? 이거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6번 A의 서술상 특징.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독백적 서술 아니고요.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 아니죠? 아이고 기침.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이때 병렬적 서술은 뭐냐면 정보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첫째 어떻고 둘째 어떻고 이런 것들.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 제시 아닙니다.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묘사 아니고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이게 되겠네요.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 네. 답은 5번. 아이고. 자, 다시 질문입니다.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옹대갈이 남아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 나고 떠벌렸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리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왕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자기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쵸? 혼수품 물건 사러 흥정하는 데 따라가는 거, 이거를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 제일 똑똑한 채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서 노상잉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이제 전기 소리죠, 전기 소리.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앉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뭐랄까 연용 시간인데 뭐 해야 잠깐 있어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골 사람들의 또는 무식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뭐 하라고 좀 지정.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럴 때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표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해지기 전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 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은 우체부죠. 안생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놓던 그 엽서였다. 참 좋아 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우체국 생겼을 때 처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전신주라는 것도 처음 봤고 그다음에 우체국 사람들이 제복을 입잖아. 이게 마치 경찰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자, B 부분. 자, 비일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물이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말려 아니죠. 이거는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좀 잘난 체 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3.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안승학,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 표현받고 새로운 문물에서 신의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보여주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때 평가 문제는. 자,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략 부분, 윗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안승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약적 대신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을에서 잘난 체하는 모습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기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지금 갈등 관계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대바람에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오고도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험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누가요? 안승학이가.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 대고 말씀하랍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라.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전지혁 작가 시점이죠.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을 위에 올라가 앉았다. 조첨지와 수동아버지는 뜰 아래에서 올라갈까 말까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쿠만 떼고 갔습니다만 대관들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포인트 문제죠? 18번 문제.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도 직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을 둘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아하. 아직 추수를 안 하고 있구나. 그쵸? 사람들이 아직 추수를 안 하고 있고 뭔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안승학은 요구 조건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하나 담아가지고 자, 이것도 장치거든? 긴 장주, 대나무 담배 때는요, 이거 양반들이 쓰는 거예요, 양반들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안승학이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치? 그런데 갑자기 좀 돈을 이렇게 모은 것 같아. 좀 그러면서 이제 위세를 좀 떠는 겁니다.
안승하기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가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3깁이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쉴 새 없이 뻐끔뻐끔 빨다가 그만 입 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풀에 화가 나서 담뱃들을 탁 밀어내던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묘사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인물의 심리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안승하기는 지금 뭔가 지금 불편해, 마음속으로. 괜스레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서. 그래 종료 그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죠. 자 아직은 안 나왔죠. 요구 조건이 뭔지, 그치? 예. 자 19번 박스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게 이제 해설서니까 해설서 딸려있는 문제를 빠르게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시간을 좀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는. 1번.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만. 2번.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길을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에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 맞고, 위험스럽게 하다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전체 맥락 흐름을 보면은 그쵸? 사람들이 우르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호령할 용기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5번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준다. 바로 요거는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 있더라? 네. 줄쳐놨구나.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뭐 다 맞는 거네. 거꾸로 가봐야 되겠다. 5번 확실하게 아니고 4번 맞고 3번도 맞고 2번 다시 볼게요.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에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자, 요걸 우리가 좀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네.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 시대 변화에 적응했다기보다는 이 그냥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지식을 받아들여서 지식인이 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섰고 그 계기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근대 문물에게 발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이걸 모습을 보인다, 과시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예. 1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은 마름이야. 마름은 이제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돼.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할 지위가 변한 인물형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게 되겠다. 자, 16번 했고, 17번 했고, 18번 문제.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표출된다. 자, 김선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준으로 대고 말씀하랍니까?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그쵸? 비아냥거리고 있네요.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기사가 직접적으로 표출. 희준이. 아, 요거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여기 거부하는 장면 나와 있네요. 3.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다. 요구 조건의 희준이가 경고를 했나? 희준이가 정식으로 꺼낸 말은 이거밖에 없죠?
저희들이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콤만 떼고 왔습니다. 뭐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예.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생활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 자면요. 그렇고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생학의 심리적 동요가 제시됐습니다. 아닌 거는 3번. 심리적 동요는 그 담뱃불 붙이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났다. 예. 질문이요? 없습니까요? 넘어와서 31, 33번 심청전인가? 네, 심청전. 자, 기억에 대한 이해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부분 묶은 거, 그 다음에 박스입니다. 박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31에서 33번 문제입니다.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 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계안, 눈뜨기는 거지. 계안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 강조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순적 상황이고 그것으로 극적 양상과 효성의 강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성을 지성으로 불광하며 눈을 떠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불쌍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300석을 문사로 보내고 금년 3월 15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각언을 신청이 부친께. 자, 이거 끊어야 되겠죠? 자, 고전소설은 이제 한 문장으로 시공간이 휙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끊어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쌀 받았어. 그리고 떠날 날짜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공양이 300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쯤 마옵소서. 신봉살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저 이런 게 이제 직접 제시죠? 예, 인물 성격 직접 제시고요. 어찌 부친을 속일까마는, 예, 서술자 개의 편입자적 논평이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이때 거짓말은 밑에 말.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300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쌀 300석을 내어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신봉상 물색 모르고 상황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의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대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할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신봉사가 오히려 더 반갑게 맞아들고 있죠. 언제 가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이제 또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장승상대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구라를 쳤습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붙인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 나서 15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이래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그쵸? 아빠 걱정도 되고 또 자기가 이제 또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겁니다. 다시금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여 쏘아놓은 화살이다. 나이 점점 가까이 오니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때 부친 의복 빨래는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그러니까 봄, 가을 의복, 상침 겹것, 하절 의복, 한삼고이 바가지어 옷 만든 거예요. 바가지어 들여놓고 동절 의복 소물로 보호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가끔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만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두고 행선 날을 세어보 행선 떠날 날을 세어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 소냐. 자, 이 부분은 또 서술자 개입 편차적 논평 부분이 되겠네.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 젖어 솟아나니 부친이 낄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훈에 끼며 얼굴도 데워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옷을 좀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 그쵸? 옷을 짓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풍약 이 부분 결말 부분이군요. 황후 반기시사, 이때 황후가 심청이죠.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신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때 신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옮겨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신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3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신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없고 상처가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일은 딸 하나 있었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량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에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욕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조하며 눈이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여식은 이제 딸을 여식이라고 그러죠. 딸 자식을 여식. 어째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재물이 되었으니 그때 15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았을 데 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자, 이 부분 요거 요약적 제시가 되겠다.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며 정녕 부친인 줄을 아시되 부자간 찰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릴까마는 자연히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심청이어요. 자, 이 부분 자 32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신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아직 몰라. 자, 심청이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그죠? 아버지 떠난 지 3년이 됐고, 그리고 아버지 모습도 약간 변했어. 그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진짜 신봉사인가 내 아버지인가 긴가민가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신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함으로써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띵동. 3. 신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신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4. 신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에 대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5. 신봉사가 자신이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신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을 밝히고 아니죠. 발언 다 끝나고 밝혔습니다. 따라 답은 2번. 다시 질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둘이 희번떡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소경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그러죠. 무소경이 천지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라. 그러니까 거기 맹인 잔치 왔었던 사람들이 다 눈뜨게 되었네요. 31번 기억. 거짓말. 그치? 이때 장생상 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라고 구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기억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가? 심청과 뱃사람? 어딨지? 잘 모르겠는데? 내 몸을 팔려니 어떠냐? 효성이 제획하는 가련하다. 금년 3월 15일에 배가 떠난다. 심정이 부친께. 검심치 마옵소서. 깜짝 놀라. 그거 웬 말이냐?
거짓말에 속여 대답하기를. 요게 31번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기억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 아, 그죠. 예. 기억으로 감추려 한 사건이 뭡니까? 선인한테 뱃사람한테 팔려가는 거지, 그치? 그거를 감추고 장신상한테 수양떨러 간다고 얘기를 했죠. 야, 선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래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문제를 왜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안 맞는데? 두 번째, 심청이 기억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기억 선택, 그치? 아버지 좀 안심시키려고. 기억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신봉사 대화에서 기억에 등장하는 인물이 신봉사에 낯설지 않은 존재, 그렇지? 이때 인물은 장승상댁. 4번, 신봉사가 기억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기억이 신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고요. 5번, 신봉사가 기억을 듣고 한 말에서 기억이 심청과 신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 갈등이 불거지는 거죠, 그쵸? 아버님을 속여가지고 떠나려면 다가오고 5번이 틀렸네요. 선지 1번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33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이를 수용했죠. 예. 두 번째,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때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심청이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의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걱정이 아니라 효행만 생각한 거지. 아버지 눈뜨기만 생각한 겁니다. 뒷부분 틀렸고, 신봉사가 자식만 이로싸우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신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다. 그렇고, 그러니까 설정된 모순적 상황은 바로 뒷부분 때문에, 그치? 요 효과를 노력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심청이가 가슴 아파하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신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의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좋습니다. 아닌 거는 3번 뒷부분 아닙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